네, 키워드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안철수 등장입니다. 네, 그동안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2월 20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안 대표의 출마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뭐 서울시장 출마를 고사했던 안철수 대표가 18일 만에 말을 바꾸고 우선은 서울시장을 이제 출마한다고 이제 선언을 했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야권 단일화까지 외치면서 이제 출마를 선언을 했고, 사실은 현재 뭐 국민의당 의석수를 보시면 이제 3석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차기 2022년에 있을 대선 서울시장을 발판으로 이제 큰 그림을 그리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되어진 것 같습니다. 야권 단일화를 주장하면서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권 단일화는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회원 내에서 세력이 아주 미약하고, 또 이제 서울시장을 한번 양보를 하고 대선 후보를 양보를 하고 이런 행동을 거치면서 많이 세력이 줄어들었어요. 세력이 줄어들었고 이제 국민들의 신뢰도 이제 처음처럼 전폭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 아무래도 지금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이제 끝까지 완주를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야권과 연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쪼개지면 절대로 당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안 대표의 선택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가피했다. 알겠습니다. 야권 단일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이제 야권을 단일화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야권의 단일화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마땅히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우선 의원들이 적고, 현재 뭐 나경원 의원이 뭐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습니다만, 그건 뭐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뭐 금태섭 의원도 있고 또 안철수 후보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크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이거를 당내 경선보다는 또 밖으로 좀 끌어내서, 그러니까 중도층을 좀 끌어내는 그런 단일화를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이제 단일화를 하면서 내가 단일화 후보로 나오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 흡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국민의힘을 이제 이용을 해서 자기를 단일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아직까지는 모르죠. 여론의 향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 그리고 내년 이 서울시장 선거에 안철수 당 대표의 정치적인 역량이 결국 결판이 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의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질까요? 뭐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경선을 이제 주장하고 있고, 뭐 야권 통합 경선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면 이제 원샷 경선론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안철수 대표라든지 뭐 금태섭 위원이라든지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려고 하진 않아요. 그렇게 보면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안철수 대표가 예전처럼 뭐 안철수의 현상이 나타나서 그렇게 팬덤을 갖고 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는 존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걱정을 좀 하는 것 같고, 이게 뭐 이제 내년 4월이잖아요. 네. 얼마 남지 않았고, 또 현 시점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와 뭐 금태섭 후보, 때로는 뭐 국민의힘 어떤 후보를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야권 단일화를 좀 하면서 네. 여권에 좀 도전장을 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걸까요? 우선 뭐 국민의힘은 이미 뭐 지도부라든지 이제 구성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현재로서는 3석밖에 없어요. 그걸 흡수해서 들어간다고 해도 그게 뭐 야권이 통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딜이 안 되는 거잖아요. 100석에 가까운 국민의힘과 단 3석밖에 없는 국민의당이 뭐 합친다? 그러면 당연히 대가 많은 국민의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철수 대표는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야권에서 가장 그래도 힘을 쓸 수 있는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자기의 영향력이 먹힌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네. 문제는 이제 경선의 룰이에요. 왜냐하면 지지 세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됐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태에서 각자 이제 자신들에게 최대하게 유리하게 경선의 룰을 짜려고 할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국민의힘으로 들어와라 이러면 경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밖에서 갑자기 날아 들어온
안철수 대표가 좀 굴러 들어온 돌처럼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3지도로의 확장,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또 안철수 대표가 필요한 상황이고, 근데 이런 점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는 서로 이제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어떤 룰을 선택해야 나한테 제일 유리할까, 어떤 룰을 선택해야 또 국민이나 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각을 재고 있을 겁니다. 사실 이제 예전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랑 이제 단일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이제 룰 때문에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뭐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뭐 지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국민의 어떤 여론조사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이제 국민 일반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뭐 상대 정당의 지지자가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논란도 있었고, 많은 논란 끝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일종의 양보를 한 거거든요. 이번에도 과연 이런 방식의 양보를 할지 이거는 두고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범여권 후보자 중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경우에는 아직 사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고민하는 걸로 봐야 하는 걸까요? 우선 뭐 고민이기보다는 현재 장관하고 있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 이제 다음 개각, 과연 거기에 이제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이걸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레임덕이 걸렸다 말았다 뭐 계속 이슈들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특히 다음 마지막 개각에서는 저는 박영선 장관을 굳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라고 개각을 안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개인적인 사견을 봐서는. 그러면 박영선 장관이 과연 문정부가 본인의 레임덕을 막을지에 대한 뭐 승부수를 박영선 장관이 던지는지, 차기 대권을 그래도 계속 여당에게 유지하려고 박영선 장관을 서울시장으로 내보낼지는 그거는 뭐 문재인 정부의 개각의 결과에 달린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박영선 장관의 개인적인 이제 이해득실에 대한 고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서울시에서 여당의 민심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이 만약에 빅텐트를 이루어가지고 한 명의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게 되면 지금 이제 여당 서울시장 후보는 완전히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당 후보 중에서는 1위의 지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서울시장이 될 수 있느냐, 첫 번째. 그리고 서울시장이 돼도 과연 서울 시민들의 지지를 폭넓게 얻을 수가 있느냐, 이런 고려를 하다 보니까 장고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박영선 장관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서울시장 출마를 고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서울시장 후보가 뭐 미투 선거다 이렇게 펼쳐졌는데, 사실은 이 프레임이 어떻게 보면 정권 시퍼들 안철수 대표가 갑자기 선언을 하면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바꿔놓은 게 아니라 야당이 바꿔놓은 상황인 거죠.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잘못 나왔다가 변호사님 말처럼 거기서 만약에 낙마할 경우는 정말 정치 생명이 끝나는 상황에 초래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떠한 뭐 중진의 의원들, 때로는 뭐 나올 만한 후보들도 이것을 생각을 안 하고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지 않고 본인의 정치 생명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후보들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권 후보자들이 많이 사리고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뭐 이제 임종석 차출론 이런 것도 있고, 그만큼 이제 여권에서 다들 민심의 기반이 심상치 않다. 그리고 이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점을 미리 알고 있을 것 같고, 1년짜리 서울시장이잖아요. 그리고 대선을 위한 디딤돌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순장조예요. 순장조고 1년짜리이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들인 노력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들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건 게르기다.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자꾸만 고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여당 집토끼들이 지지를 해주는, 여당 이제 열성 당원들이 지지를 해주는 후보가 아마 서울시장 후보로 이제 추대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경우에는 또 당선 가능성은 더욱더 떨어지게 된다.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여성이 나오지 않으면 한 80~90%는 여당이 진다고 생각을 해요. 민심 위반을 막기 위해서, 이 뭐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거는 거의 포기한 상태 아닙니까? 뭐 방역이나 이런 거는 뭐 4월까지 어떻게 잡힐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경제는 포기했고 뭐 방역은 이제
운에 달려 있고 네. 결국 이제 젠더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젠더 이슈에서는 여성 후보가 정말 유리하단 말이죠. 네. 여성 후보라도 내줘야지 가능성이 있는데 네. 가장 유력한 여성 후보인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고 있단 말이죠. 아, 내가 나가서 될 수 있나? 내가 나가서 뭐 서울시를 과연 이제 서울 시민들이 만족할 만큼의 시정을 펼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당 후보들이 생각은 많아지지만 네. 실리는 챙길 수가 없고 후보군이 오히려 야당보다 빈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민심으로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이번 보궐 서울시장 선거는 네. 우선은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들 뭐 미투 선거도 되겠습니다만 네. 집값이거든요. 부동산을 과연 뭐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있는데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어떤 후보가 나와서 그것을 본인이 총대 메고 할 수 있을지도 여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시장 뭐 후보가 돼서 서울시장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1년 남짓된 상황에서 모든 것을 받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까지 고려를 해서 자기가 이제 전쟁터에 자기가 장수로 나가겠다고 하는 의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죠. 저 또 내년 봄이 이사철이지 않습니까? 네. 이사철에 전월세가 또 급등을 하게 되면 네. 비난의 화살이 어디로 가냐? 정부와 시장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잘못을 오롯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나는 서울시장 후보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이제 원하지 않는 거죠. 근데 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부를 공격하면서 정책이 달라져야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고 싶은 욕구가 더 커지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 안철수 대표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서울시장 선거 프레임이 박원순 전 시장의 실종에서 정권 심판 프레임으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민심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여야던 서로가 이기고자 하는 방향으로 프레임 우선 잘 바꿔놨어요. 그거는 당연히 선거에서는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한 게 이제 정치고 선거이기 때문에. 근데 서울 시민이든 부산 시민이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 시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집값을 과연 잡을 수 있는지 현 정권의 부동산 규제를 하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것을 이끌어 가야 될지가 중요한 거고, 서울 시민들도 이거를 뭐 발판해서 그 다음에 차기 대권이 어떻게 될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걸 발판으로 해서 계속 부동산을 안정되게 잡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잠깐 와서 정권을 가서 바꾼다 안 바꾼다는 실적으로 국민 입장에서는 중요하진 않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좀 경제, 민생 민심이 제일 중요한 거는 교수님 말씀대로 맞고, 민생이 한 두 가지를 보죠. 뭐 부동산 민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소득이나 경기 민생이 있는데, 네. 소득이나 경기는 지금 서울시가 많은 확진자 2.5단계로 인해서 자영업 경기나 이런 게 완전히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좋아질 가능성이 많이 없고, 부동산 민심도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민심을 이제 두 가지로 제가 도입을 해볼게요. 누구나 유주택자 아니면 무주택자잖아요. 유주택이면 세금이 많이 나와서 싫고, 무주택이면 전월세가 올라서 싫고, 둘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이제 경제 민심, 민생 민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민생 민심으로 도입을 해보면 이제 서울 시민들의 불만이 아주 지금 여기 목 끝까지 차 있다. 이것을 야당 후보가 적절히 터트려주기만 하면 이제 당의 교체는 정말 쉽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천만도시 서울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전초전은 승패에 따라서 각 진영에 미칠 데미지 또한 심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과연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